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세계 경영을 외쳤던 김 전 회장이 한국 경제에 남긴 발자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한 달 전보다 70%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로 사려는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집주인들은 오르는 집값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 일명 간판값이 지난 한 해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간판값을 받는 기업 절반은 총수일과 지분율이 높아 정부가 이 과정에서 부당이익이 없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체 기업 수는 늘었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만 그나마 영업이익이 늘었고 중소, 중견기업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에 빠진 우리 기업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평소 소박하게 치러달라고 당부한 대로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네,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문 행렬은 오후가 돼서도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아내 정의자 전 힐튼 호텔 회장, 김선엽 아도니스 부회장 등 유족들과 옛 대우그룹 관계자들 일부는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 김 전 회장이 유언을 남겼습니까? 네, 고전 김 회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별도의 유언 남기지 않았는데요. 다만 마지막까지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특별히 이렇게 남긴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해외 청년 사업과 양성 사업 이게 앞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고 김 전 회장은 평소에도 소박한 장례를 당부했다고요? 고 김 전 회장은 평소에도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고 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통원 치료를 해오다가 연말부터 현재까지 1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평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발인과 연결식은 모레 8시 이곳 아주대병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장지는 김 전 회장의 모친 선영이 있는 충남 태원군에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수원 장례식장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고인의 별세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옛 대우차 노조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경련 등 재계단체도 입장문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고 김우중은 산업화를 이끈 선구자라며 창조적 도전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우중 전 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전경련 회장을 지냈습니다. 방금 전에는 송경식 경충 회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전 대우그룹 임직원들도 빈소를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경훈 전 대우 회장, 김태구 전 대우차 회장, 장병주 전 주 대우 사장 등이 빈소를 찾아 애통해했습니다. 일부 전 대우 임직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고 김 전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우리 여건상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김 전 회장은 청년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한 도전의식을 심어줬습니다. 고 김우중 회장의 발걸음을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년 김우중의 시작은 자본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1967년 서울 명동에 작은 원단 수출 회사를 세워 사업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후 대우는 본격적으로 세계로 발을 뻗기 시작합니다. 블루오션인 옛 공산권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집중 공략하자. 김 전 회장의 세계 경영 철학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와 역사를 꿈꾸던 장려 정신, 안 되는 일 없다는 불교의 도전 정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지향하는 희생 정신,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세계로 나갔습니다. 아프리카와 동유럽 시장 개척에 이어 북한 투자까지. 그야말로 세계 경영은 무한 도전이었습니다. 해외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거를 3개, 4개 막 한 해 그렇게 세웠어요.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인수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1년에 프로젝트 2개 이내만 합시다. 그래도 벅차니까. 근데 그 말 맞다. 그렇게 하자 그래놓고 계속 또 3개, 5개 막 하셨어요. 세계를 누빈 영원한 청년. 그는 떠났지만 그의 대담한 발걸음은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이 빛을 발한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김 전 회장은 베트남에 코리아를 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베트남 공산 정권이 시장 개방과 해외 자본 유치를 선언합니다. 이른바 도이모이 정책입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은 베트남을 외면했습니다. 고 김우중 회장은 달랐습니다. 베트남의 자원, 인구, 문화를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베트남에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통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경영을 하면서 그때 80년 말 90년 초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시장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 체제로 가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고. 김 전 회장의 이런 결단으로 베트남에는 대우왕국이 건설됐습니다. 대우버스, 대우호텔, 대우전자, 대우은행 등 베트남 곳곳에 대우 브랜드를 수놓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은퇴 이후에도 베트남에 머물며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마지막 공산하고 여기고 글로벌 YBM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마지막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고 떠났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도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우가 남긴 인재들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34살이던 1992년 대우차 임원이 됐습니다. 고 김우중 회장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후 서 회장은 재취업 대신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다는 전망 하나로 동료들과 함께 셀트리온을 창업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김우중 회장을 벤치마킹한 거죠. 셀러리맨 신화, 창업 정신을 가진 것도 김우중 회장을 많이 닮으신 거고, 창업을 해서 내수보다는 글로벌 개척하는 것도 김우중 회장을 많이 닮으신 거죠. 제2의 셀트리온으로 기대받는 바이오 리더스의 박영철 회장도 대우 해외 사업 부문 출신입니다. 박 회장은 대우건설의 트럼프 월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력으로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라크 신도시 건설 사업을 주도한 김현중 하나건설 대표도 대우건설을 다녔습니다. 이태용 아주그룹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도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입니다. 농협금융 최연소 CEO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업계 최장수 임기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혜준 교보증권 대표도 대우 출신 금융맨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전달에 비해 70%나 줄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되자 집 사기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0월 10가구가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인근 아파트 역시 10월 23건에서 지난달엔 거래가 아예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잘 내놓지 않는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입니다. 거래가 이번 정도도 안 되는 거지. 너무 모르니까 원래 할지도 모르니까. 자사고 폐지와 개발 호재,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 10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는 10,000건 넘게 거래가 이뤄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00여 건에 그치면서 거래량이 70%나 급감했습니다. 사려는 사람들 중 부유층들은 자금 출처 조사에 민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서울의 실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관계당국에 통보하다 보니 아파트 사기를 망설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드물게 이뤄지는 거래 시의 가격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파는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매도를 보류하고 거래 시장에서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모습인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0.13% 올라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은 6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지난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간판값으로 지급하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이 상표권 사용료가 1조 원을 넘었다고요? 네, 지난해 계열사와 상표권 거래를 한 대기업은 모두 52곳이었는데요. 이들이 걷어들인 금액이 총 1조 2,854억 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란 상호명을 소유한 대표회사나 지주회사에게 계열사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2,600억 원 넘게 받은 LG였고 SK가 2,300여 원으로 2위, 하나와 롯데, CJ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SK가 64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가 1개 계열사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절반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 거래 중 부당 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필요시 조사,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사에 이익이 몰리면 총수일가 승계 작업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인데요. 그룹 내 계열사마다 브랜드 활용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료 규모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공시를 확대해 시장 이해외 관계자들이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부당 지원 혐의가 짙으면 직권조사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어제 자녀들에게 지주사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장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우선 지분 증여 내용부터 볼까요? 네, 이재현 회장은 어제 자녀인 이경호 CJ E&M 상무와 이선호 CJ 제일제당 부장에게 보유하고 있던 지주사 신형 우선주를 각각 92만 668주씩 증여했습니다. 총 1,220억 원 규모인데요. 10년 뒤에 이게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두 사람은 올 연말에도 지주사의 보통주를 확보하게 되는데 지주사 CJ가 계열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과 CJ의 보통주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주를 기준으로 2029년에 이선호 씨는 CJ 지분 5.1%, 이경호 씨는 3.8%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율만 보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분율보다 이번에 받게 된 CJ 지분을 바탕으로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주사인 CJ가 배당을 원체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배당금은 매년 계열사로부터 받는 수백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공정위 발표 자료를 보면 CJ는 전체 35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5번째로 사용료를 많이 걷어갔습니다. 내년치 계약분만 937억 원인데요. 지주사 CJ의 매출이 지난해 1,700억 원이었으니까 대부분의 매출을 계열사에서 받는 상표권 사용료로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둔 사용료로 CJ는 연간 400억 원씩 배당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배당을 한다면 이선호 씨는 25억 원, 이경우 씨는 18억 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증여 시점도 마치 연말 배당 직전이네요. 그런데 최근 CJ그룹의 경영 기조가 바뀌었죠? 네, 외형 확대에서 내실 다지기로 바뀌었는데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CJ그룹이 인수 합병한 회사는 20여 곳에 달했지만 지난해 CJ 헬스케어 매각을 시작으로 CJ 헬로비전, CJ 제일제당 가양동 부지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측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승계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이 반발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사기업에 전가한다며 또다시 설전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국토부가 타다를 겨냥해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국토부는 타다 측이 강력 반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졸속적이고 합의가 없는 법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는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타다 측의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의 모기업인 소카 이재용 대표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사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다 역시 플랫폼 택시 안에 들어와 사업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야구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업계가 입은 이 피해보다는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우선 현재 투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투표는 오는 새벽 6시 10분에 시작되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8시 30분 투표가 종료됩니다. 투표 결과는 종료 1시간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 노조가 파업 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12만 원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고정급 상승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측은 최근 노조에 2주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조는 지난달 29일 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간밤에 조정 중지를 결정하자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르노 삼성 QM6가 주말 특근까지 해서 생산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파업을 하게 되면 생산 차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QM6는 지난달에만 5,600여 대가 팔렸습니다. 르노 삼성에는 효자 차종인데요.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생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생산량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르노 삼성자동차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시경 본회의가 속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까지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 예산안 합의가 된 건가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은 오후 3시 15분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원안 순액 감액 규모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받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세부 내용을 심사하는 수준으로 논의하면 오늘 안에 예산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본회의가 잠시 후 속개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협의가 길어졌는데 국회 본회의 정확히 언제 열리나요? 네, 원내대표들의 회동으로 장시간 열리지 않던 국회 본회의 8시경이면 속개할 예정입니다.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한국당 없이 4+1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자유한국당과 극한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후 5시께 본회의장에 입장해 한국당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해 전체 기업 수는 늘었는데 영업이익, 즉 벌어들인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었고 중견,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준 것으로 집계돼 경기도나 충격파가 이 중견, 중소기업에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71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1% 감소한 284조 원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불황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기 때문인데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난해 대기업들이 올린 영업이익은 182조 원으로 2.7% 늘어난 반면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무려 14.2%나 감소했습니다. 대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안에서도 자산이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이른바 상출기업의 영업이익만 늘어나 기업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한층 심화됐음을 보여줬습니다.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접근성 역시 떨어지는 가운데 비용 조건에 의한 압박이 보다 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기업당 영업이익도 대기업이 815억 원으로 중소기업 약 9천만 원에 916배에 달해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종사자당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10배로 사상 최대 격차였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재정 수지 적자가 갈수록 쌓이면서 올해 국가 채무가 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45조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훈 기자, 이 세수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더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3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6천억 원 늘었지만 누계 국세 수입을 보면 260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원가량 적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산의 1% 이내 수준에서 부족함이 발생할 것이라며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잘 거쳐야 나라빚 규모도 줄어들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 6천억 원인데요.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국가 채무 규모는 701조 9천억 원입니다. 10월 들어 외평 채권이 2천억 원 줄었지만 국고 채권이 4조 3천억 원 늘어서 전체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정부 계획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 기자, 그런데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재정 수지, 이 적자 규모가 소폭 줄었다고요?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통합재정 수지는 11조 4천억 원 적자이고 통합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45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 누계 적자가 각각 26조 5천억 원, 57조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적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10월의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이 완료됐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을 받아 통합재정주의 적자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MBC 임종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평균이 8억 2,400여만 원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2억 4천여만 원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값이 50% 넘게 뛰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종로구와 광진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약연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예상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 280여 명도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공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아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일부 충남,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이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예보돼 있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도 안 좋은데 강원 영동으로는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여기에 또 내일 낮부터는 이들 지역과 경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은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밤 한때 지나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 지방에 충청 이남 내륙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내외로 많진 않겠지만 먼지비가 예상되는 만큼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7도, 대전 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12도, 울진은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전주 8도, 대구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전주 12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서해안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